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자기주도 학습에서 수준별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충분하게 자는 것. 네, 그래서 5등이 1등 되려면 자기의 이 뇌 상태를 이렇게 그 선명도 유지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악을 어떤 걸 듣는지, 그다음에 음식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쪽으로 학습 코칭이 들어가요. 학습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험 당일날 컨디션에 의해서 등수가 결정되는 게 최상위권들. 그러니까 그 100점 맞으라고 하는 아이들이죠. 95점 이상 되는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상위권들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5%가 모자라니까 100점을 못 맞는 거잖아요. 하여튼 90점에서 95점 사이를 이제 뭐 혹은 90점 뭘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을 상위권이라고 하는데, 뭔가 5%에서 10%를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 10%에 해당이 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최상위권 애들은 그게 뭔지를 아는 거죠. 아주 미세한 그 차이, 자기가 모르고 있는 2% 모르는 것에 대해서 걔네는 2% 게임이거든요. 다 알아요. 수업 들은 시간에 이미 85%, 90%는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얘들은 목표가 100점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모르는 2%, 5%를 놓치지 않고 딱 집어서 질문을 하거나 아 저거 내가 모르는 거야 하고서 딱 캐치를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의 심상한 능력, 어떤 게 그 정보를 이렇게 사진 찍기 능력으로 한다든가 좀 더 그 5%를 찾는 구체적인 능력인 거고요. 그 이 친구들의 방법은 스스로 강의하기. 이 강의하기는요, 이제 저희가 그 하는 그 자기주도 학습, 특히 집단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주도 학습 성공 사례에서 다루는 거예요. 다 강의해 보셨죠? 그쵸? 내가 강의 똑같은 내용 3번 강의하면 평생 어때요? 내가 강의한 내용 갖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틀릴 수 있을까요? 예, 이게 가장 확실한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십도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고학년들, 5학년, 6학년 중학생들은 또 앞에 나와서 선생님처럼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캠프에서, 학습 캠프에서는 번호 정해줘요. 너 1단원, 2단원, 근데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한 패러그래프 정도씩만 해서 이거 각자 나와서 강의를 하라고. 그런데 강의를 할 때 마인드맵으로 먼저 정리를 해서 마인드맵 보고 강의를 하는 거를 연습을 이렇게 시키면 선생님들 편하죠. 그때부터. 거기 할 게까지가 좀 힘드시지만, 그리고 아이들도 앞에 나와서 자꾸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또 된다면 이렇게 아이 컨택 하는 법이라든가 거기다가 유머를 넣어서 한다든가 어떤 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다 원하기 때문에 네가 좀 더 매력 있게 얘기하고, 요즘 또 박진영 덕분에 트레이드 된 거가 뭐죠? 진정성. 예. 그 진정성을 담아서 어떤 발표를 했을 때 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더 매력 있는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고, 네가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네가 이렇게 어떻게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 해서 이 몸, 맘, 말 강의를 할 때 액션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 드림스쿨 같은 경우에서는 또 심리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의 제가 지금 의사소통을 3가지 영역을 하는데 어떤 뜻을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게 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선생님들이 저 선생님은 좀 재미없다, 지루하다, 부드러운 사람 같다, 따뜻한 것 같다, 이렇게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거를 판단 내리게 해주는 게 제 눈빛이에요. 예. 그래서 그 눈빛으로 사람들은 에너지가 이렇게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을 눈빛으로도 이렇게 전달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거에만 초점을 가지면 더 긴장이 돼서 어버버버 이렇게 그 더듬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되죠. 말 생각. 예. 그러면 눈이 아이 컨택이 안 되면 에너지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내가 가져오는 거에서는 그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이제 강사 훈련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이 아이 컨택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따뜻하게, 혹은 뭔가 너는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게 신뢰의 에너지를 카리스마를 딱 이렇게 뿜어내주는 그 키워드를 이제 훈련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터치, 몸으로 하는 소통은 제가 어떤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액션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집단 프로그램을 하면서는 말이 항상 바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강사 선생님들이나 또 아이들이 발표를 할 때 이렇게 내 얘기를 좀 잘 안 들어주는 사람 앞으로 슬며시 간다든가, 그죠? 네. 그리고 더 그래도 그 나한테 내 이 강의 흐름에 들어와 주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한다든가 예, 이런 거에 다 이렇게 몸으로 하는 소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과 마음과 몸을 세 가지를 다 써서 했을 때 거기 이제 5단계, 6단계 나오죠. 어떤 게 설득력이라든가 진정성이라든가 발표력, 전달력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중상위권은 이제 뭐 한 6, 70점 받는 아이들이죠. 80점 이하의 아이들을 이해도 그러니까 사고력이 아니에요. 이해도 90%에서 만족하는 경향이 있고, 아, 이 정도면 나 그냥 다 아는 것 같아. 이해 안 되는 거 없어. 모르는 거 없어. 시험 잘 볼 것 같아.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이 아이들의 특성은 고집이 세요. 그래서 선생님 말을 은근 잘 안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잘 듣는 것 같은데 점수가 이제 70점, 80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체적으로는 잘 들어. 근데 20에서 30% 정도 부분에서는 선생님 말 안 듣는 게 있어요. 자기 식대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얘네들이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 그래서 이 중간 가면은 가장 안전한 세상이다, 이런 거에 대한 지혜가 있어서 선생님한테 대해서 태도는 괜찮아요. 그 앞에서는 네네 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지적을 받지 않아요. 근데 돌아서면 자기식대로 하는 게 이 중상위권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근데 어떤 과목을 가르치든지 간에 이렇게 중상위권으로 나타나는 특성에서는 지식대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뇌 지구력을 키워야지 되고 학습 습관이 되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33 완전 학습은 어떤 방법이라기보다는 더 습관인 거거든요. 저 습관은 뭐냐면, 습관은 양이 차야지 되는 건데요. 제가 왜 기술이 아니고 습관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어떤 습관이 만들어지는 비밀의 숫자입니다. 333, 처음에 저 333을 했을 때 뭔가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체득이 되어져요. 네, 그래서 3번을 내가 뭔가 이렇게 정보를 들었으면, 아, 나 저거 들은 적 있어 라고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암기는 못해도. 네. 그 다음에 3번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몸으로 이해가 이렇게 되어진 거는 확실히 달라요. 이렇게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 나 뭐 배웠어요 라고 이렇게 정보, 이렇게 지혜가 아니라 지식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21번은 뭐냐면, 우리 그 계란이 알에서 깨어나는 기간이기도 하고, 우리 엄마들이 아이 낳고서 쉬는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상징하는 37일, 20일, 3주간이에요.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3주간은 아예 라포 형성 기간으로 그렇게 딱 설정을 해놓거든요. 21일 지나면 엄마들이 몸이 건강해진다는 뜻은 아니죠. 이제 뭔가에 익숙해져서 사회생활을 새롭게 시작해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아이 낳고 나서 이렇게 그래도 좀 건강해졌다, 이렇게 그 산후 몸조리가 끝나는 기간은 언제죠? 100일은 돼야 되죠. 그래서 아이 100일 잔치 할 때 엄마 붓기도 사실은 그때 100일까지 거의 다 가고, 뼈가 제일 맞춰지거나 이런 것도 100일이 가요. 그래서 21일은 뭐냐면은 21일 동안 뭔가 새롭게 내가 도전을 해서 습관을 하기에는 애고 어른이고 다 거의 이거는 고난, 고통에 이렇게 준하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거든지 간에 우리가 변화를 하는데. 왜냐면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익숙해지지 않은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틀림없이 저항이 일어나요. 선생님들이 가장 필요한 기간은 이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21일간 계속 아주 정성 들여서, 우리 산후 몸조리 해준 사람 잊을 수 있어요? 누가 해줬든지 간에 평생 잊을 수 없겠죠. 해준 사람 없으면 평생 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정서 지원이 필요할 때가 이 21일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일 중에서도 어느 때가 제일 힘들까요? 처음에 일주는 그래도 정신없어서 이렇게 슉 지나가요. 언제겠어요? 한 15일 정도 돼서부터 아닐까요? 그때 되면 막 정말 막 힘들고, 그 다음에 막바지 막 그 21일 다가면서 한 15일에서 18일 정도 되면 어때요? 이제 다시 몸조리 끝나고 내가 뭐 이 아이를 다 키워야지 된다고 생각을 막 머리도 복잡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제일 힘들 때예요. 15일부터 21일까지. 이때 정말 이렇게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셔야지 돼요. 정서 지원을.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이들에 따라 학습 코칭하는 아이마다 어떤 과제를 주는데, 이 습관이 들어지는 15일에서 21일에 해당이 되는 때는 저희한테 성공했으면 바로바로 문자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좀 큰 아이들 경우도 있는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과제를 이런 거를 요즘 하고 있는 아이 중에는 수업 시간에 하루에 한 번은 꼭 질문을 해라. 그 다음에 질문을 성공하면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선생님한테 문자를 다오.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어떤 걸 도전을 할 때 그거를 아이들은 특히 그래요. 내가 어디다가 보고 할 때가 있는데 점검을 이렇게 해줄 사람이 있는 거랑 근데 그 점검해줄 사람이 반드시 야단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분한테 이걸 얘기를 하면 반드시 칭찬을 받겠구나. 이런 거가 좀 형성이 되어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수업뿐만이 아니라 학교 수업 시간에 과제를 주어서 그것이 학교 수업 시간에 성공했는지 어쨌는지 근데 반드시 뭐죠? 성공할 수 있는 쉬운 거를 줘야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질문을 얘가 하는 거가 필요한 아이인데 그것이 얘가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한번 질문해봐 라고 그냥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얘는 일단 선생님한테 손 들어서 그 담임 선생님의 눈빛을 받는 거가 필요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질문의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선 의미가 있는 그런 단계에 할 때는 그런 거를 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100번을 하면 습관이 되어져요. 제가 3개월만 고생하시면 돼요 라고 했잖아요. 자, 100번을 하면 뭐든지 이제 습관이 생겨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 넘어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으로 배우고 습관이 된 거는 내가 이제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중독이 돼버려서 저절로 되어지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철이 한번 바뀌죠. 그래서 철을 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저 사람은 나이만 먹었지 철이 안 들었어. 우리 할아버지는 아직도 애기야 애기. 이런 거는 뭘까요? 뭔가 정성 들여서 100번을 끊임없이 도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철 들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하여튼 100번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사철,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이 교육에 있어서 뭐 교육은 100년 되게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년은 해봐야지요. 그 다음에 뭔가를 잘하려면 그래도 3년은 해봐야지요. 이런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가 되잖아요. 맞아, 그건 정말 그렇더라. 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너 열심히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니?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너 70번 했으니까 이제 30번 남았어. 30번만 하면은 네가 어떤 거를 갖게 돼.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할 때 있어서 이것이 너한테 어떤 이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되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되는데, 그거에 관한 숫자가 사실은 이거예요. 한번 이렇게 아이들 어떤 이렇게 가르쳐 보신 경험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사람이 내가 누군가의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아이한테 내가 정성을 들여서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데도 그렇고요. 하여튼 공부 식상하게 안 하는데 그래도 책상에 앉게끔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뭔가 같은 습관을 들이는 데는 이 정도 하면은 다 되지 않던가요? 근데 이게 100번을 뭔가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든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럴 때는 21번만 해도, 또 어떤 아이들은 3번만 해도 100번 한 효과가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정말 선천적으로 강점 지능 부분에 있어서는 3번만 해도 되고, 자기가 어떤 관심 있고 좋아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관심 없는 아이들이 100번 해야지 될 게 이 아이들은 21번만 해도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던가요? 동의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사례는 너무나 많아요. 예. 그다음에 아일랜드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 특수학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특수학년에서는 뭐를 하냐면요, 고등학교 1년 동안 학교를 다니긴 다니는데 책하고 공책으로 하는 공부를 안 해요.
그다음에 자기가 50과목 중에서 자기가 관심이 있는 과목만 선택을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물 과목이다. 그러면은 책은 하나도 안 오고 지렁이 만지기, 뭐 이렇게 어떤 그 살아있는 체험 활동 이런 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직업 체험 같은 경우에도 한 3개에서 4개의 직업 체험을 하는데, 자기가 신청한 곳, 그래서 뭐 이렇게 남자들 뭐 이렇게 가수가 되고 싶은 아이들에도 또 차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정비소에도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이런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도 가보고, 하여튼 3-4개의 그런 직업 체험을 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자기가 이제 돼보고 싶은 직업, 나는 이렇게 빵 만드는 거 애들이 뭐 좋아하잖아요. 요리나 이런 거. 그런 거를 실제로 그 빵 만드는 체험을 하게 하고, 전문가가 와서, 그냥 일반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제빵 기술자가 와서 그 학교에 와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가장 애들이 재미있어하는 거는 컴퍼니 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몇 명이 만들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팔아보자, 이렇게 해갖고 실제로 그러니까 뭐 회사를 경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역할 분담하고 회계 담당 뭐 이런 거 이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부 그 중에 한 명이 회계 담당 뭐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제품이 무역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면은 그 관세 내는 법이랑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거를 완전히 경험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거기 제가 본 어떤 교육 자료에는 남자아이가 이렇게 그 재봉틀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바느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 우리나라에서도 남자들이 바느질 하니까 이런 뭐 가정 시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회사 놀이를 하는데 그거를 팔아서 이익이 나오면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일랜드에서 이 특수학년이 지금 진행이 된 게 30년이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지금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1년 동안 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학부모랑 아이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90% 이상의 학교에서 그 특별학년 제도를 하고 있고, 대다수의 아이들이 그 특별학년을 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10년 전에 그 논문이 나오고 나서부터인데, 특별학년을 한 아이와 특별학년을 하지 않은 아이의 학업도 성취 조사 이런 거 당연히 하겠죠. 특별학년을 치른 아이들이 대학 입시 시험에서 평균 점수가 무려 27점이 높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논문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너도 나도 다 이제 그 특별학년제를 신청을 학교에서도 하고 개인들도 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 특별학년 제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 동안에 아이들이 그 방송에서 나온 거 보면은 아이들 얼굴 다 행복하고요. 이 특별학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학습 원리를 보면은 원리가 그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경영을 해나가는가라고 하는 거를 모든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계획, 실행, 평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평가를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심화 계획을 세우는 것. 이 뇌 기능이 되면 공부를 당연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심화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나 이런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맞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저희 딸 그 대학 보내면서 수능이 도대체 뭔가 깜짝 놀랐어요. 그 수능 문제집 보고서. 왜 놀랐냐면 2가지 때문에 놀랐는데요. 첫 번째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학원 가정부담도 더 어려워요. 말이 이 수준이나 막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희 고등학교 때랑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제가 이제 이게 요즘 한 10몇 년 동안 애들 학과 공부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놀라서 중학교 거를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거를 뒤져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수준 거가 중학생이 하는 거고, 지금 고등학교에서 하는 아이들은 거의 이렇게 그 대학생이나 대학원에서 요구됐던 그런 식의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어서 그 부분은 놀랐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거 모든 과목이 다 국어 과목이네? 그것 때문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국어를 못하는 아이들은 수학이고 과학이고 미술이고 뭐 하여튼 이렇게 그 필기 시험 보는 거에 있어서 80점 이상 맞을 수가 없어요.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시험의 뜻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암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국어 시험을 잘 보려면은 뭐 이렇게 그 기출 문제에 나왔던 소설 50선, 필독서 이렇게 해서 출판사에서 선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 50권 읽지 않아도 시험 100점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게 수능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국어 시험에 나왔던 소설을 읽지 않은 사람도 그냥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책을 읽은 사람만이 암기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그야말로 이 사람이 얼마나 암기를 많이 했는 게 아니라 수학 능력, 얼마나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문제 해결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통합적인 뇌 기능을 보는 것이 지금 이렇게 그 대학 들어가는 그 입시 제도에서 하는 모든 그런 교육 목표이고, 그다음에 그 출제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 때랑은 이게 뭐 시험 때만 딸딸딸딸 해서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저희 딸아이한테 굉장히 미안했어요. 왜냐면 저희 딸은 이제 고등학교를 개원예고 나왔거든요. 연극영화과. 그래서 얘는 뭐 어차피 딴 데라 될 거니까 뭐 나중에 저기 또 이렇게 그 일반 학교하고는 또 경쟁률이나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성적은 뭐 웬만큼 하고 그러니까는 실기만 열심히 해서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막상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이런저런 거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아 갖고서 전혀 관심 안 갖고 이렇게 뒀다가 이제 고3 돼갖고서 이제 뭐 인간 같이 이제 그때부터 얘가 공부를 하고, 그 전까지는 굉장히 바빴거든요. 공부할 시간이 실기하고 이러냐고 없어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고등학교 1학년 아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준비를 해서 절대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 그때 가서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왜 공부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줄 제가 이렇게 정말 깊이 공감이 되어지고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공부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 먹고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애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뒤늦게 자각을 해서 어떤 현실적인 자각을 해서든지 아니면 자기의 자아 존중감이나 자아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잘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정말 많이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좀 저희 딸 그 입시 치르면서 어른들이 돈 문제 갖고 공부 이렇게 고민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이 성적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청소년은 정말 하나도 없겠구나 라고 하는 현실에 좀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기주도 학습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중학교 과정까지는 정말 중학교 한 2학년 1학년까지는 틀림없이, 이건 제가 다 점검해보고 한 얘기예요. 333 완전학습법을 해서 그 습관이 되어지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 목표대로 이렇게 좀 되어지거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자기가 원하는 학과가 있는 대학에는 틀림없이 갈 수 있으려면 한 중상위권 정도 되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그 9등급 중에서 한 3등급, 4등급 정도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행히 그 대학과 상관없이 전문대에 보면은 굉장히 취직이 잘 되고 그다음에 전도가 유망한 그런 학과가 오히려 전문대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업이 점점점 없어지는 직업이 많고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이 많고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래학자도 30년 후에 이 지구별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보세요. 우리가 스마트폰 생기고 나서 얼마나 나라 대통령이 바뀐 거에는 별로 영향을 안 받는데 스마트폰이 생김으로 해서 없어지는 직업과 새로 생기는 직업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요즘 핸드폰 파는 사람들 보면은 업주나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30대 넘는 사람들 있던가요? 예, 다 구닥다리 취급받는 거죠.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떤 한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어떤 흐름이나 이런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로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자기 주도력이 있어서 문제 해결력과 자기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직업이 지금 막 꿈찾기가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어른들은 더 심각하거든요. 선생님 저기 평균 연령이 이제 100살로 되고 있는데 100살까지 이 일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죠. 예.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삶이 성숙이 되면 직업은 자연스럽게 10년 단위로 바뀌게끔 돼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런 걸 보고 평생 직업이라고 해요. 제가 아이들과 같이 있는 게 적성에 맞고 그 어른들을 만나도 아이들과 관련 있는 어른들만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하고 그다음에 기업체 강의나 이런 거는 제가 해봤는데 잘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별로 보람도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안 하거든요.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은 이제 아이들과 관심 있는 어른들이거든요. 그래서 강사 과정, 예. 아이들을 저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 가족 치료, 어떤 이렇게 가족 캠프나 이렇게 학부모 강의하고 그 다음에 강사 과정 쪽으로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일도 더 잘 할 수 있고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제 평생 직업이 뭔 줄 알고 직업은 앞으로도 한 10번은 더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쭉 걸어온 길을 보면 하여튼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직업은 이렇게 사회가 진화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술치료사 없었죠.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학과라도 안 했고 그때는 사회사업학과 이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술치료학과를 제가 이렇게 갈 거라고 고등학교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대학을 어떻게 갈 수가 있나요? 지금도 이렇게 이제 대학원에 지금 명지대학에 내년에는 복지심리학과가 아마 생길 거예요. 대학원 과정으로. 이게 복지와 심리가 이렇게 만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저는 10년 전에 그거를 예견을 하고 그쪽으로 좀 계속 커리어도 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이렇게 원장님하고도 만나게 되어지고 복지심리 강사협회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하여튼 이렇게 복지 쪽 이렇게 심리치료 부분이 복지 쪽으로 풀릴 수밖에 없으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어서 나라에서 자꾸 이렇게 복지심리 영역이 많아지고 그쪽에 관련된 인력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제 이런 뭐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흐름을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직업이랑 이렇게 알려면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에서 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정보 수집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 표에다가 쭉 정리를 했는데. 이제 그 지덕체 부분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지에 해당이 되는 학습법은 이거는 학교에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의사소통 뇌학습력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능력인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가 점점점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지기 때문에 강점 기능이 없으면 전문가가 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을 인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강점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또 약점이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 사회의 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품이 다 통합되어지고 네트워크화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에서 첫 번째 조건이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CEO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솔선수범하고 뭐 이렇게 뭐 대기업 회장님들 뭐 세상은 넓고 뭐 할 일은 많다, 뭐 정지혁 회장님 너 해봤어, 뭐 까라면 까,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뭐 정말 이렇게 진취적이고 솔선수범형, 이게 아까 그 포크레인처럼 내가 앞에서 밀고 나갈 테니까 너네는 따라오란 말이야, 이런 식의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런 거 이렇게 그 어떤 자기가 자본 없고 사무실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품하고 발품만 팔아갖고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유통에 관련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CEO의 자질로 떠오르고 있고요. 상품들도 다 그렇게 통합된 상품으로 가고 있잖아요. 결혼정보회사 회원이 되면 뭐 이렇게 성공이 되면 뭐 이렇게 그 신혼여행지하고 그다음에 뭐 집 어떤 거 사고 그 혼수물품 사고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화되고 회원화되어져 가는 식으로 모든 사회가 상품이나 이런 게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인간관계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의 90%는 뭐가 하죠? 컴퓨터가 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요, 컴퓨터로 다 검색해서 가잖아요. 어딜 갈 때도. 그리고 막상 이렇게 물건 사러 갔을 때는 뭘로 하죠? 도장 찍을 때만 사람을 봐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저도 오늘 원장님이랑 만나기 전에 전화통화
그다음에 메일로 막 다 했죠. 예, 근데 다 온라인으로 하고 거의 모든 일을 다 예전 같았으면 한 10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한 일을 요즘은 한 명이 다 한단 말이에요. 컴퓨터 때문에. 그래도 직접 이렇게 얼굴을 만나서 해야지 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예전에는 그냥 그 사람 진국이야 알고 보니 이걸로 다 됐거든요.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요 일하는데 서로 이렇게 면대면으로 일을 안 해요. 어떤 효율성 이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컴퓨터랑 관련된 거. 사람들이 얼굴을 할 때는 정말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느낌이 어떠냐,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도장 찍을 때 내 마음에 드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서로 원하는 거를 잘 표현해야지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분석이나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선택한 게, 이 일을 선택한 게 100%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확신을 갖는 데에서만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전문가도 더 데려가기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훨씬 더 점점 더 높은 어떤 그 인간관계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있어요. 예전에 뭐 상담사, 코칭하는 사람, 컨설팅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하여튼 그것과 관련된 직업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트 리더십 뇌학습력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는 방법에서 한번 거기에 무슨 역 해갖고 쭉 이렇게 써놓은 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항상 묻는 게 있죠. 교육 목표가 뭐예요? 교육 효과가 뭐예요? 이 교육을 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거기에서 각종 교육에서 원하는 게 여기에 쭉 정리된 어떤 력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덕체에서 학습법에 관한 거에서는 주로 이제 학교 공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뇌학습력은 지구력, 집중력, 주의력, 뇌스피드력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죠. 학교 공부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능력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전문화된 어떤 능력을 가지려면은 의사소통 뇌학습력이 있어야지 돼요. 예. 이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잘해야 중상위권까지 가고 상위권으로 가려면은 이 6단계의 프로그램이 다 있어야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죠. 일을 하는 단계는 이 6단계가 반드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 마음 공부하는 데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마음 공부는 가다가 중간 중지해도 그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죠. 마음 공부에 관련된 건데 뭐 마음 공부나 이렇게 뭐 종교 혹은 우리가 인간관계는 가다가 중지해도 간 만큼 이익인데 70점, 80점 그 과정으로 충분한데 내가 70%만큼만 사랑해도 뭐 혹은 뭐 어떤 그 노력하는 것 자체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100%다 해야 결과물이 지불되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학교에서의 1등이 사회에서의 1등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해당이 되는 그 능력이 아마도 이제 여기 4단계, 5단계, 6단계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5단계, 6단계가 그것과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인재란 얘기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학습력, 아트 리더십 뇌학습력 그거 이제 어떤 행동, 습관에 관한 부분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좌우의 통합 기능에 해당되는 고급 뇌 기능은 여기 리더십 부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아이들에게 어떤 각종 이런 주제별의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학교 공부만 해서는 되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다음에 의사소통, 학교 공부와 의사소통, 인간관계, 문제 해결력 뭐 이런 것들이 다 근데 그 앞 단계가 없으면 또 이게 되어지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와 덕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자원의 통합이 된다든가, 그것을 자기가 실제로 실험을 해서 공자님 얘기하신 학이 시습지 여러 호화 했을 때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그 공자님의 그 학습 원리가 있잖아요. 네. 저희 이제 지덕체 학습 코칭의 원리도 바로 그것인데 배우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익히는 거, 이 기간만큼 선생님한테 어떤 학습의 어떤 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배웠을 때 그거를 내 거로 하는 데는 이만큼의 양이 걸렸을 때 내가 연습을 하면 내 거가 된다. 이건 굉장히 공평한 거죠.
예, 누구나 연습만 하면 다 내 거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익혔을 때 기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냥 정서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기쁜 결과가 반드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기능이 많은 사람들은 기쁜 결과가 많이 일어나죠. 이렇게 인정도 받고 성공도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고급 두뇌 기능이 있으면 이건 이제 반드시 두뇌 기능이 아니라 사실은 뇌가 온몸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어떤 정보를 습득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뇌 세포가 작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체에 실제로 자기가 어떤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학습력이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 형성과 관련된 진로 코칭 부분은 각각의 그 영역에서 이게 정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 꿈살림 자기 경영이 이제 5단계, 6단계 비전 살기에 이렇게 되는데, 행복 살기가 안 되는 애들은 꿈살림 자기 경영이 될 수가 없겠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줄과 날줄, 가로 세로 어떤 그 학습의 단계를 서로 이렇게 좀 맞춰서 이제 꼭 저희 수업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수업에서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의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강의할 때도 333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번이요. 지겹다. 어때요? 제가 또 요약해서 얘기한다니까 저거 다 아는 얘기 또 하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맨 처음에 뭐가 중요하죠? 핵심 요약, 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집단 학습에서 일어나는 어떤 효과가 양이 필요한데 그거에 해당되는 게 뭐죠? 다중지능 창발학습 2단계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다중지능 창발학습에서 강조하는 게 뭐였죠? 강점지능을 개발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강점지능이 내가 장점을 강점으로 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을 혼자 채우려면 힘드니까 여럿이서 게임처럼 하고 집단 학습으로 했을 때 저렇게 21번 연습하고 100번 연습하고 혼자 하는데 힘들 때 여럿이 게임처럼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어떤 변화의 시기 15일에서 21일에 해당될 때 특별 주간으로 선정을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돌아가면서 몇 명씩, 그러니까 코칭할 때는 한 선생님이 5명 이상 이렇게 점검 못 하거든요. 왜냐면 짬짬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집단과 개인 코칭에 이렇게 복합형으로 갈 때는 그런 식으로 하여튼 뭐 첫 번째 주는 얘네들, 뭐 두 번째 주는 얘네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그 개별 코칭할 시간을 또 따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333 완전학습법이 뭐죠? 30%로 예, 요약하고, 그 다음에 3은 3번 수업하는 거죠. 예습, 수업, 복습. 그 다음에 마지막 3은 예, 3번 점검, 3번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핵심 요약과 이렇게 마인드맵 출력,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되, 어떤 가능성이 높은 것, 전 과목 다 하지 마시고 강점으로 딱 할 수 있는 전략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저희 경험상으로는 사회 과목하고 영어 과목으로 하는 것이 짧은 시간 안에 또 집단으로 학습한다는 건 뭐냐면요, 선생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씩 짝져서 혹은 뭐 4명씩 짝져서 서로 물어보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물을 갖고 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하면서 리더십 그 교육까지 같이 겸해서 지덕체의 어떤 그 교육 효과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이제 저희의 어떤 경험을 얘기를 했고요. 제가 아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린 거는 사회 과목 갖고 맨 처음에 핵심 요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일 그게 쉬운 것은 사회 과목이다. 그래서 저희 교과서 갖고 해요. 학교 공부를 올리기 위해서는 교과서 갖고 공부를 해야지 아이들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거든요. 그래서 핵심 단어,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줄긋게 하지 않고 핵심 단어 줄긋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핵심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으로 이야기하기. 이거 하나만 해도요, 성적이 많이 올라가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요. 여기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인강에 들어갈 수준이 되는 아이들은 중상위권 이상이에요. 적어도 성적이 한 7, 80점 정도 이해력이 있는 아이들이 인강을 좋은 자기한테 인강을 몇 개 듣기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뭔지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선택을 해야지 아이들이 그 선택이 오래 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이거 좋아 그냥 들어봐 이렇게로 해서 선택을 하게 하면은 아이들이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오래 가게 하려면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끔 해야지 되는데 몇 개를 추천을 해서 이 중에서 어떤 거가 너는 제일 괜찮았는지 분석의 기준이나 뭐 좀 이런 걸 해줘야지 되고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감사합니다. 인강은 학원 강의에 비해서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싸고요. 그다음에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것도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해력이나 사고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해놓고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는 부분은 그냥 쉬르륵 지나가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중상위권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강을 들을 때 핵심 요약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30분 그냥 강의 들으면 끝날 걸 갖다가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3배 걸려요, 시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공부 다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옵션으로 주셔야지 돼요. 그거를 하는데 보통 때보다 3배가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포상으로 다른 공부하는 거에 대한 거를 없애주셔야지 아이가 그거를 일단 성공 체험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100일 동안 혹은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습관이 될 동안만 그렇게 하면 다른 과목도 틀림없이 이거는 귀는 한번 열리면요 다시 닫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핵심 요약의 모든 과목이 저절로 돼요. 그래서 그 인강이 보통 30분이면 A4 인강 종류나 과목에 따라서 A4 한 장으로 한 장 혹은 2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요즘 많이 추천하는 거는 TED나 세바시 강의 같은 경우 좀 공부 잘하거나 이게 고학년들 중학생들은 TED 강의를 TED 그거는 이제 하여튼 하여튼 보시면 아주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이 전 세계의 석학들이 나와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한국화한 것이 세바시라고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해요. 세바시. 예.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아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양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제를.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땡기는 그 제목에 혹은 자기가 이렇게 그 관련된 직업이나 땡기는 주제를 선택을 해서 강의를 들으는데 15분 동안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15분 강의면요. 그냥 이 A4 한 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별로 길지도 않고 요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 그래서 그 중학생 중에서 중상위권 되는 아이들은 TED로 하고 이렇게 좀 뭐 물리, 과학 이렇게 좀 이 집 아이들처럼 이렇게 좀 오지랖 넓고 막 관심 많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상위권 이상 되는 아이들은 TED를 보게 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세바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쉽게 진행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로 진행이 되니까 저기가 되죠. 예,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자녀분들 혹시 있으시면 고등학생, 대학생들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이 두 강의는 좀 제가 추천을 드려요. 예. 네 꿈은 뭐니?